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예산을 미 의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1,000억 달러, 우리 돈 135조 원을 넘어설 걸로 로이터 통신은 전망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12월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자 미국 10년물 국제금리는 16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리 증시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된 북한 나진항에서 대형 선박에 컨테이너를 선적하는 작업이 한창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접근이라도 반복적으로 누적돼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하다면 스토킹 범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또 개별 행위가 아닌 전체 행동을 따져 유보죄를 판단해야 한다는 새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더 뉴스 이어갑니다. 이스라엘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안보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내일 의회에 예산을 요청할 예정인데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조 원 규모가 될 걸로 보입니다. 최영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에서 돌아온 날 저녁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국민 연설에 나섰습니다. 동시다발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재를 역사적 변곡점으로 규정하며 미국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I know these conflicts can seem far away, and it's natural to ask, why does this matter to America? So let me share with you why making sure Israel and Ukraine succeed is vital for America's national security.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함해 전례 없는 규모의 긴급 안보 예산을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번 안보 지원 패키지는 우크라이나에 600억 달러, 이스라엘에 140억 달러 등 1,0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The security package I'm sending to Congress and asking Congress to do is an unprecedented commitment to Israel's security that will sharpen Israel's qualitative military edge, which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귀국길에 지상 공격에 대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미군과 이스라엘군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군 대변인 리처드 헥트 중령이 지상군 투입이 불가피한 것인지 처음으로 의문을 나타낸 이후 하루 만에 나온 얘기입니다. 또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려던 155mm 포탄 수만 발을 이스라엘에 보낼 계획이라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대반격을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의 전투 역량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의 군사 지원 우선순위가 변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가자지구 주민들을 위한 구호물품을 실은 트럭들이 통과할 이집트 라파 국경 검문소가 예정보다 하루 늦은 현지 시간 21일에 개방될 걸로 보입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정부와 유엔 관계자들을 인용해 라파 국경으로 가는 도로 보수가 하루 지연되면서 구호물품을 실은 트럭이 20일까지는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가자지구 남부와 이집트를 잇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인 라파 검문소 앞에는 이미 세계 각국과 국제단체에서 보낸 트럭 150여 대 분량의 구호물자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로 민간인, 특히 어린이 피해가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지난 18일까지 집계된 가자지구 사망자 3,478명 가운데 4분의 1인 853명이 어린이였다고 밝혔습니다. 니자트 엠지드 유엔 아동폭력 특별대표는 어린이를 포함한 가자지구 민간인에게 긴급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하고 하마스에 납치된 어린이 인질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في سبيل التصدي للعدو الصهيوني عند كل اقتحام واعتداء على مبدأ.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된 북한 나진항에서 대형 선박에 컨테이너를 선착하는 작업이 한창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나진항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 민간 위성 사진입니다. 대형 선박 한 척이 정박해 있고 부두에는 컨테이너 더미로 추정되는 물체가 포착됐습니다. 선박 안에도 컨테이너 더미와 같은 색상의 물체가 포착돼 컨테이너 선적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진항은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곳이어서 이런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가 각종 제재와 수출 통제로 인해 북한 등으로부터 무기 공급을 타진하고 있다며 북한의 무기가 러시아로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를 방문한 데니스 프란시스 UN 총회의장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만나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공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Our hope is that out of that dialogue, nothing would be done or no policy measures would be developed that would in any way increase tensions on the peninsula. 우리 정부도 러북 간 무기 거래와 군사기술 전수는 불법이라며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해 북한의 주민들의 민생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러북 간 협력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북러 간 고위급 접촉 동향을 계속 주시하면서 러시아 측과 필요한 소통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세 악화를 초래하는 미국의 헤게모니 정책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장관이 북러 외교관계 수립 75주년을 맞아 평양을 공식 방문해 최선희 외무상과 회담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도 만났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이미 5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오는 2030년에는 1000개 이상으로 빠르게 증가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미 국방부는 2023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이 기존 예상을 뛰어넘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재래식 무기를 이용하는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 체계를 개발 중일 수 있다며 만약 배치된다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오는 12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 하원에서는 의장 공백 사태로 인한 파행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미국 경제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최근 발표된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보다 잘 나왔다며 경제 성장세가 추세보다 가파르다고 진단했습니다. 반면 물가는 여전히 너무 높다며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연준은 다음 행보를 신중하게 가져가겠다고 말해 다음 달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을 시사했습니다. Given the uncertainties and risks and given how far we've come, the committee is proceeding carefully. 동시에 향후 경제 성장률과 고용 지표에 따라 긴축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해 12월에는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경제 성장세를 냉각시키더라도 2% 물가 목표는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파월 의장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상황을 불확실성 요인으로 꼽으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Geopolitical tensions are highly elevated and pose important risks to global economic activity. The Fed is to monitor these developments for their economic implications, which remain highly uncertain.
미 하원에서는 의장 해임 사태 이후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파행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다수당인 공화당의 짐 조던 의장 후보는 내부 이탈표로 2차례 선출이 무산되자 더는 투표하지 않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대신 임시의장이 내년 1월까지 의장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결의안을 올렸습니다. We made the pitch to members on the resolution as a way to lower the temperature and get back to work. We decided that wasn't where we're going to go. 미 의회는 공화당 내분으로 사실상 리더십이 무너진 상태여서 이스라엘 지원 예산 처리는 물론 다음 달 중순 이후 셧다운을 막을 방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연설 이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 선에 육박하고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미국 채권 시장에서 10년물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4.99%까지 오르며 2007년 7월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국채금리 급등의 여파로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세로 전환해서 다우지수가 전장보다 0.75%, 나스닥은 0.96%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긴축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코스피가 2,400선 아래로 무너졌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1% 내린 2,391.54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장중 2,400선을 내준 건 지난 3월 27일 이후 7개월 만입니다. 이후에도 내림세를 이어가며 2,38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코스닥도 1.05% 떨어진 775.81로 출발해 770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가 시세 조종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금융감독원이 김범수 카카오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앞서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가 구속된 데 이어 수사가 본격적으로 윗선을 향하는 모습입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에게 오는 23일 오전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주가 조작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금감원은 카카오 측이 지난 2월 SM 경영권 인수 전의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2,400억 원가량을 투입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지분이 5%를 넘었을 때 금융당국에 해야 하는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3명 가운데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는 이미 구속됐습니다. 주식 대량 보유 보고하지 않은 이유 있을까요? 김범수 창업자가 알고 있었나요? 시세 조종 의혹은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금감원은 조사에 착수한 뒤 수사를 진행해왔고 지난 8월에는 김범수 센터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실체 규명에 대한 자신감은 저희가 갖고 있어서 금감원은 김 센터장을 상대로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지시가 있었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전망입니다. 이번 출석 통보에 따라 금감원 수사가 김 센터장을 비롯한 카카오 최고 경영진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대전지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제부터 대통령 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감사원의 수사 요청 이후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수수색했고 당시 실무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접근이라도 반복해서 공포심을 유발하기 충분하다면 스토킹 범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또 스토킹은 당사자가 실제 불안을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개별 행위가 아닌 전체 행동을 따져서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는 새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A씨는 가정폭력을 이유로 B씨와의 결혼 생활을 8년 만에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전 부인에 대한 B씨의 집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A씨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유죄를 선고받고 접근 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B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6차례나 A씨와 아이들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B씨의 행위를 모두 스토킹 범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단순히 현관 앞에서 기다리거나 자녀들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해 집안에 들어가는 등 일부 행동은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가 아니라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불복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범죄 사실 가운데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출동한 경찰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가 반복적으로 누적돼 상대방이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하다면 경미한 수준의 행위라도 스토킹 범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불안이나 공포심을 가지기 충분한 정도라면 피해자가 실제 불안이나 공포를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가 성립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은 가벼운 행위라도 반복되면 피해자의 불안이 비약적으로 커질 수 있는 만큼 개별 행위보다 일련의 전체 행동을 포괄적으로 평가해 스토킹 범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데 판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옛 연인에게 한 달 동안 부재중 전화 29통을 건 남성의 스토킹 혐의를 유죄로 확정 판결하는 등 관련 판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최근 소방청이 내부 저해 행위를 이른바 을질로 표현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징계 조항을 만들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노조는 하위직 공무원을 을로 규정하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막으려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방노조는 지난달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쓴 소방서장에게 중징계 가운데 가장 가벼운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고 규탄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피해행위나 범죄행위가 묵인되어 권력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그러나 앞으로 소방 내부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간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노조는 우려합니다. 소방청이 을질이라고 표현한 내부 결속 저해 행위에 대한 징계 조항을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방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보면 내부 결속 저해 행위 사유에 해당하는 하극상과 모략 행위, 위계, 내부 질서 문란 등에 대해 최대 파면,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노조는 하위 공무원을 상대로 을질이란 표현을 넣은 건 노조 목소리를 내부 결속 저해라는 사유로 옥죄를 한다는 의도라고 반발합니다. 이미 저희는 이 성명하복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징계 양정에 이런 을질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징계를 하겠다는 거는 앞으로 저희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소방청은 대규모 재난 업무를 수행할 때 지휘체계 확립이 필요한 만큼 내부 결속 저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징계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집회 시위를 하는 것만으론 내부 결속 저행위가 되는 건 아니라면서도 구체적 사안은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모략 행위와 내부 질서 문란처럼 징계 사유가 모호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합니다. 내부 결속 저해 행위라는 개념 자체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사실은 내부 결속이란 이유만으로 내부 고발자나 공익 제보자 등의 어떤 그 공익 행위 등을 저해할 수 있거나 화재 진압 등 공익 업무 수행 때문에 파업권이 허용되지 않는 소방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징계 조항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방침. 그러나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징계 대상이 되는 건 아닐지 걱정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10대) 중학생이 40대 주부를 오토바이로 납치해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당시 중학생은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까지 했는데요. 또 범행 도중에 웃음을 보이는 등 당시 끔찍한 상황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수정의 사건 파일에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수정 교수가 직접 선정하신 이수정의 사건 파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건을 영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사건 들으신 분들 상당히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는데요. 귀가하던 40대 여성을 오토바이로 납치해서 초등학교에서 성폭행을 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어떤 일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지난 3일 날 새벽 2시쯤 일어난 일이고요. 충남 논산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이제 피해자가 발견이 된 사건인데 지금 이제 인근의 중학교를 다니던 3학년 학생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이 3학년 학생이 새벽 2시경에 지금 아마 여성은 좀 이렇게 당시에 취기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께 접근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집에 데려다 주겠다. 왜냐하면 그때가 새벽 2시니까 이제 지방이다 보니까 택시를 잡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택시가 없는 시간이니까 내가 원래 배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토바이가 있는데 오토바이에다가 이제 태워서 집에까지 데려다 주겠다. 이런 이제 일종의 호의 동승을 제안을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분을 차에다 태우고 결국은 목적지가 이분의 댁으로 간 게 아니라 인근 초등학교로 이제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좀 이렇게 인적이 드문 곳에서 결국은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에 처음에는 지금 돈만 뺏으려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의 증언을 보면 상당히 친근하게 접근을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범행 대상을 40대 주부로 삼은 게 그러면 많이 취한 상태인 걸 알고 접근을 한 걸까요? 네, 유달리 이 성인 여성을 노린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아마도 지금 이 오토바이도 사실은 훔친 겁니다. 그 오토바이를 타고 동네를 이제 배회를 하면서 아마도 이 사람 입건된 전력이 있어요. 그전에도 지금 폭행을 좀 하고 돈을 갈취했던 이런 전력이 있다 보니까 비슷한 행위를 또 하려고 아마 물색을 하고 있던 와중에 지금 이제 만취하신 여성을 발견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일로 이어졌다 이런 주장인데 지금 이 사람의 입건 전력, 수사 경력을 보면은 지금 성폭력 전력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범행 내용을 하나하나 보니까 상당히 충격적이더라고요. 일단 300만 원을 금액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피해 여성 신체를 촬영하면서 이거 신고하면 딸에게 알리겠다, 딸을 해치겠다 이런 협박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내용을 제가 입으로 담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도착적인 행위를 계속 이 피해자 분에게 요구를 해서 피해자가 지금 이만저만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게 아닌데요. 그 내용을 좀 보자면 거의 폭행이 일단은 무지하게 심했던 걸로 보여요.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3초마다 한 대씩 맞았다 이 정도니까 아주 처음에 이제 심한 폭행을 해서 도저히 저항하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휴대폰을 뺏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성폭행을 했는데 성폭행만 한 게 아니라 가학적인 어떤 유사강간 행위까지 하고 지금 일부 이제 자신의 소변을 먹였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가지고 도대체 어디까지 지금 이런 행위를 했는지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이제 영상으로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영상물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지금 위협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마도 휴대폰을 이제 강취를 하면서 그 안에 아마 이분이 따님이 있다는 걸 확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신고를 하면 너희 딸도 내가 똑같은 행위를 해주겠다, 성폭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당시에 굉장히 공포를 느껴가지고 지금 이 피해자분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막 이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 과정을 보면 이게 정말
초범자가 이렇게 대담하게 예.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들 정도로 지금 이 촬영물을 가지고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가 이제 짐작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아마 이 어린 친구가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노출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불법 영상물에 장기간 노출되어서 그래서 영상물의 본대로 지금 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고 위협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용의자가 당시에 뭐 술을 먹거나 약물을 한 상태는 아니었죠? 전혀 아니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좀 일반적인 그 어떻게 보면은 범죄를 저지를 때도 피해자가 막 고통을 호소를 하면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던 사람도 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반응이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웃고 있어서 있었다면서요? 네, 심지어는 웃고 있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피해자에 대한 뭐 공감 능력이 전혀 지금 느껴지지가 않는 그런 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더욱 피해자가 지금 피해 호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이 사건을 오늘 사건 파일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 전하고 싶습니까? 글쎄,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사실은 미성년자가 저지르기가 어려운 범죄예요. 우리가 N번방 사건 때도 봐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사실은 이제 성인들이 저지르는 게 지금 이런 종류의 행위들이었는데 지금 어찌된 것인지 이 친구는 중학생입니다. 중학생이라고 하면 기껏해야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이를 봤자 물론 촉법 소년의 연령은 넘은 친구라서 충분히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나이는 기껏 만 15세 이내 더 어릴 수도 있고요. 그런 나이 또래의 이제 남학생이 사실은 이 평일날이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게 등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학교를 등하교하는 아이가 과연 이게 새벽 2시 때 이런 종류의 행위를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가?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이고요. 그렇다면 이 아이는 학업 중단이 됐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 전에 입건 전력도 있고 그 전에도 지금 오토바이를 타고 동네에서 갈취를 했던 전력들이 있다 보니까 그럼 학교를 안 가는데 학교에서는 왜 이 중학생을 찾아 나서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는 지금 이 중학생이 결국에는 이 어른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심지어 폭행 피해를 당해서 막 출혈도 하고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그런 이제 어른을 보면서 어떻게 웃을 수가 있는지 그것도 소리를 내서 웃었다고 지금 피해자가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가능한 얘기인지 일반적인 범죄자라도 이렇게 엽기적인 내용의 그 범행은 사실 발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과연 15살 때까지 이게 교육과정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거쳐서 정상적인 가정에서 뭐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게 인성교육이 돼가지고 지금 15살을 맞이했어야 되는데 그런 모든 과정이 지금 다 결핍이 발생을 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게 과연 이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이 중학생들이 워낙 이런 종류의 끔찍한 뭐 소위 어른들이나 저지를 법한 강력범죄를 중학생들이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연되게 된 이유는 뭔지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뭐 조금 있다가 우리가 다루게 될 사건도 다 불법 영상물입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만연돼 있는 건지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분석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다라고 보입니다. 이 용의자가 촉법 소년 연령은 넘어선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처벌은 어떻게 받겠습니까? 일단은 소년법과 형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예. 지금 사안이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형법을 적용을 하면 보통 이제 처분은 부정기형이라고 합니다. 단기 몇 년, 장기 몇 년. 예컨대 선도가 빨리 된다고 판단이 들면 단기로 보면 지금 이런 이제 행위를 했을 경우 단기 아마 7년부터 장기로 보면 한 10 몇 년까지 아마 가중 요인들이 있어서 10년이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처벌을 하게 되면 형법을 적용받는 대상자, 군이 가는 소년 교도소를 가서 수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10년이 주어져도 이 친구의 나이를 보면 기껏 한 5, 6세 되면 출소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원기왕성한 젊은 청년이 지금 이렇게 어릴 때부터 남의 고통을 보고도 낄낄 웃는 이런 종류의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이런 심성을 가진 친구가 20대에 출소를 하면 어떻게 돼서 나오겠느냐. 교육도 제대로 받지도 않고 교도소 생활을 하다가 나오면 더 큰 이제 심각한 범죄자가 돼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
짚어볼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소년 범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번에는 대전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10대 또래 집단들의 범행이었는데 어떤 일입니까? 네, 이 지금 뭐 대단히 심각한 사건인데요. 지금 이제 무서운 10대들이라고 요즘 얘기하는 그 이제 내용이 그대로 이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대전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고등학생입니다. 이 피해자가 고등학생이 아는 이제 그 친구에 의해서 좀 가자 해가지고서는 지금 이제 모텔로 이동을 하게 됐고요. 그 모텔에 들어가서 보니까 남학생 3명과 여학생 1명이 추가로 4명이 더 이제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그들 5명이 지금 이 피해 고등학생을, 여고생을 감금을 시켜놓고 폭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영상을 촬영하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영상 속에 SNS 상에 있는 멤버들하고 공유를 하고 그 멤버들은 강간을 어떤 식으로 하라 주문까지 하고 서로 돈도 뭐 주고받은 거래한 흔적도 존재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N번방을 처벌했지만 이게 미성년자들이 지금 N번방하고 똑같은 일을 지금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정말 앞서도 미성년자였지만 이번 사건도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요. 폭행을 너무 심하게 하면서 거의 지금 뭐 잠깐 나오지만 복부 폭행을 많이 하면서 임신을 못하게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심각하게 이제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도 앞서 사건과 마찬가지로 불법 영상을 촬영해서 그것이 지금 유포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평소 알고 지냈던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따라간 것 같은데 이 가해 학생 그리고 피해 학생들 관계가 뭐 안 좋았던 겁니까? 서로 이제 지인이었고요. 꼭 뭐 심각하게 무슨 원한이 있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었고 아마도 피해 학생에게 불만을 제기하면서 너 좀 뭐 누가 보자고 한다. 그런데 이제 불만이 뭐냐 험담을 네가 했다고 그러더라. 그 친구들을 험담을 해서 좀 그 함께 가서 얘기 좀 나누자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모텔까지 이동이 된 것 같고요. 모텔에서 일어난 뭐 내용은 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지금 이 여고생에게 이제 그 실행을 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피해 학생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데 가족들 심정이 어떨지 사실 상상이 안 갑니다. 저희 가족들 이야기를 좀 준비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랬대요. 나는 줄 거니까 또 해봐. 그런 거를 막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어마무시해요. 막 죽고 싶다 하고 막 낮에 방에 창문에 다 막 붙여가지고 빛이 안 들어오게 해놓고 싶다고 하고 그 사람들이 막 찾아올까 봐 무섭다 하고. 네, 가족들의 트라우마도 상당할 것 같아요. 네, 뭐 당사자는 이제 아마도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아주 심각하게 지금 급성으로 진행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자살 사고까지 이어져서 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상황으로 보이고, 근데 문제는 가족도 결국은 이 이제 따님의 피해로 인해서 일종의 2차 외상 같은 경험을 합니다. 본인이 직접 피해를 당한 건 아니지만 이제 가족들이 피해를 심각하게 이제 당한 뭐 그런 과정 때문에 그 아마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거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돈을 받고 SNS로 생중계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서 지금 성폭력 처벌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시청만 해도 이런 이제 생중계를 시청만 해도 엄벌할 수 있게 법률이 개정이 되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이 생중계를 지켜본 사람들도 전부 처벌을 해야 한다. 꼭 처벌을 해야 하고 엄중 처벌을 해야 한다. 그래야 지금 이렇게 돈을 가지고 거래를 하면서 결국 이러한 영상을 찍어가지고 파는 행위를 근절하려면 결국 소비자들을 다 처벌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경찰이 좀 더 엄중하게 광범위하게 이 영상 통화에 참여한 자들이 누군지 다 찾아내서 시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 전화를 한 사람들, 받은 사람들이 그냥 본 것만이 아니라 뭐 10,000원 줄 테니까 이렇게 해봐라는 지시까지 했다면서요. 뭐 도착적인 행위를 계속
요구했고 그걸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촉진을 시킨 사람들이 있거든요. 부추긴 사람들이. 그런데 그 부추긴 사람들 중에 과연 미성년자만 있을지 아니면은 성인들이 지금 그와 같은 영상을 소비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추가 범행에 대해서 좀 그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가해 학생들 지금 입건은 됐습니다. 그리고 한 명, 주범 한 명만 구속이 됐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학생들이 밖에 있어서 2차 추가 피해도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양형인자라는 게 뻔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피해자와의 합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불구속 상태에 있는 친구들이 결국은 뭐 본인들의 이제 처벌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라도 또는 이제 주범의 이제 처분을 좀 더 줄이기 위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합의해 달라고 종용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외상 경험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서는 이들을 꼭 다 검거하여 엄벌해야 되는 것도 해야 되지만 피해자 보호를 좀 더 철저히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지금 그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SNS에 피해 학생 알몸을 정보를 다 올리고 알몸을 또 협박까지 예.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보호 조치는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보호 조치를 나름대로는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여전히 피해자는 이제 본인의 거주지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보안 시스템 같은 것들을 좀 더 해서 접근하지 못하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다행히도 피해자 지원을 이제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도 사실은 사설 경우도 쓸 수 있게 됐거든요. 예산이 배정됐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은 스토킹이 이어질 겁니다. 합의를 해달라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피해자가 충분히 안심할 수 있도록 경찰이 예산을 들여서라도 지금 24시간 좀 보호를 해주는 노력 이런 것들을 지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예. 네. 피해자와 가족들 지금 계속 불안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 조치가 꼭 필요해 보이고요.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7월에 신림동 한복판에서 흉기 난동을 벌였던 네. 조선이 얼마 전에 3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좀 특이한 행동을 했더라고요. 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3차 공판이 열리니까 결국에는 이제 검찰 측에서 이 사건은 범행 영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영상을 일종의 증거로서 법정에 현출을 해가지고 영상을 튼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당연히 영상도 나오지만 소리도 나오고 이럴 거 아닙니까? 예.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은 조선이 피고인석에서 귀를 막고 이제 영상을 마치 보지 않고 싶은 것처럼 뭔가 이렇게 신음소리를 하면서 자기도 괴로운 척을 이제 했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귀를 막고 외면을 하면서 이상한 신음소리를 낸 경위가 무엇이냐. 그 불안한 모습을 연출한 이유는 뭐냐. 예. 아마도 이제 뭐 자해를 할까봐 이제 재판부는 지금 수갑을 채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 정도로 뭔가 좀 지나친 좀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선이 사실 그때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또래 남성들이었고 그렇습니다. 네. 또래 남성들에 대한 뭐랄까 열등감 같은 것들을 얘기했었고 2차 공판 때 얘기했던 거 보면 피해망상 탓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조선의 경우에는 사실 대검에 있는 심리 분석관들이 예. 사실 감정을 했어요. 심리 분석을 했는데 딱히 정신과적인 증세가 있었던 걸로는 당연히 정신병력도 없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히 정신적인 취약성이 있었다고는 확인이 안 된다는 결론이고 다만 지능이 약간 떨어지는 그 정도 수준이다. 지능이 지적장애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형사 책임을 묻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 심신미약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 상태 같으면.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렇게 본인의 이제 귀를 막고선 신음소리를 내면서 이상한 정신적인 피해가 있는 양, 마치 피해 망상 같은 게 이렇게 양성 증상으로 나타나는 양 지금 재판정에서 이런 반응을 보였잖아요. 예. 이게 도대체 그 경위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일련의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 여름에 그 이후로. 그렇습니다. 묻지마 살인이라는 이제
그 사건들이 이어졌는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묻지마 살상을 한 피의자들이 서로 불구속 상태 또는 구속 상태에서 지금 이 서로 간의 범행 영상을 서로 공유를 하고 뭐 이제 조선은 지금 최원종 사건을 보고 최원종은 조선 사건을 보고 또 이제 제 그 다음에 일어났던 신림 관악산에서 예. 일어났던 최윤종은 또 이제 최원종 사건을 보고 뭐 조선 사건도 보고 이런 식으로 서로 간의 영상 범행 영상을 봤던 흔적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이제 양형을 좀 더 줄이기 위한 노력도 서로 마치 감염되는 것 같이 지금 서로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정신병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심신미약 여부가 전혀 문제가 안 됐던 지금 조선은 이제 와가지고 본인 정신감정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피해 망상을 호소를 한다거나 그건 사실은 최원종의 증세였잖아요. 그런데 뭐 지금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주고받고 하는 이런 뭐 어떤 감염 효과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아마 재판부는 아주 엄중하게 정신감정도 그냥 피고인 측의 말만 믿고 그냥 무작정 휘둘릴 것이 아니고 지금 대검의 심리분석관 의견은 굳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적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략적인 행동일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사건 3가지 짚어봤는데요.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개 합쳐서 한 83,000원쯤 됩니다. 그 왼쪽에 있는 뭐 먹는 거는 그렇다 치고 오른쪽에 있는 이 청담 나와서 구입했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의원님 제가 자료가 지금 왔는데 감사는 이미 제가 오기 전에 감사를 다 했습니다. 감사 결과를 지금 보니까 저희 감사 결과는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행이 의심이 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갑질과 공금 횡령이 주목받는 게 두려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공익제보자의 국감 출석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두려워 제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나가는 것을 기필코 뒤엎어 무산시키는 것입니까? 의원들께서 정쟁을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참고인이기 때문에 자진 철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고 증인을 신청하신 분이 자진 철회를 했고 여야 간 간사 간에 합의가 돼서 증인 출석이 취소가 된 겁니다. 개인정보 보호조례에 대한 2023년도 7급 별점직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서를 좀 보여드리고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저기에 나온 대로 공금으로 개인용품 구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게 지금 제가 샴푸하고 트리트먼트 가지고 나왔어요. 제 손 안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요거 사러 청담동 미용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본인 카드로 결제한 다음에 본인 계좌로 경기도에서 입금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이첩을 하셨죠. 예. 한 가지 아까 그 존경하는 윤창현 의원님이 부정부패 신고서를 지금 PPT를 띄우셨어요. 근데 저희 당 의원님들이 건의기에 부정부패 신고서 그거 좀 달라고 여러 사람이 제출했는데 다 못 받았거든요. 그 자료를 입수한 거는요. 권익위가 아니라 당사자한테 입수해요. 그러니까 그 권익위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시고. 아니 그럼 누가 제출했는데 이미 공개가 된 자료인데 그게 무슨 보안 사항이라고. 아니 근데 이제 김종민 의원님 입장에서는 권익위에서 받은 것인가 아닌가 추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불며 한낮에도 쌀쌀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내려가며 때일은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5도로 예년 기온을 5도가량이나 크게 밑돌겠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내륙 대부분 지역에 서리가 내리겠고요. 높은 산간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8도가량이 낮겠습니다. 서울이 5도, 대전도 5도, 대구는 6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는 높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돌며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이 16도, 대전과 대구는 18도, 울산은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때이른 추위는 휴일 아침까지도 이어지겠고요.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다음 주에는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